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군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9월 1일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차두헌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중국 베이징 테난먼 일대에서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창 이 시각 현재에는 시진핑 주석이 무게차를 타고 병사들을 사열하는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선 단문을 통해서 레드카펫을 밟아 들어온 각국의 외빈 정상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잠시간의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고, 이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시 주석 내외의 안내를 받아서 테난먼 막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서로 간에 등을 두드리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1959년 이후에 이렇게 66년 만에 중국의 테난먼 막루 위에 한자리에 하게 되는 이제 북중러 3국의 정상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호령 위원님께 일단 이 그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냉전 시대 이후의 북중러가 탈냉전 시대 21세기에 다시 모이는,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전승절이라 함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연합군의 승리에 맞춰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한 날짜에 맞춰서 전승절이라 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일, 항일에 대한 승리로 항복을 받은 9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9월 3일을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거를 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중국, 러시아 다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북중러가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정의로운 다극 질서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네. 이런 이미지를 창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오른쪽, 시 주석의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59년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예. 또 다른 모습인 거죠. 59년에 이제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사실상 그때는 준내 옆에 그 호치민, 예. 그리고 나서 호치민, 준내, 김일성이 옆에 이렇게 섰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인해서 좌우로 시진핑과 김정은이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 네. 구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70주년 때를 보면은 사실상의 그 왼쪽에는 그 귀빈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전 중국, 주석들이 그렇죠. 있었었죠. 이전 주석들이 자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내빈과 외빈이 양 옆으로 세웠던 그런 모습과도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게 이전에 관례를 좀 깼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2015년 때는 우측으로 이제 이전 주석들이 쭉 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세울 사람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이슈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전 지도자들을 옆에 뒀는데 지금은 않고 양쪽에 지금 푸틴과 김정은을 김정은 했다라는 위원장이. 것은 이제 북에서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려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26개 정상 중에서 왜 푸틴은 그렇다 치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바로 왼쪽에 가느냐. 그만큼 중국 정부가 그만큼 더 무게 중심을 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 배치 부분에서의 이제 우리가 잠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북중로의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왼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뒀던 것은 그만큼 무게 중심을 많이 뒀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중국 정부에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의미 있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가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부원장님께서는? 이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지금 그 이 막루에 있는 뭐 북한 측용으로 하면 주석단 배치겠죠. 네. 예. 배치도 그렇고 사실 입장할 때도 보면 순서가 이제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푸친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네, 이제 네. 이하 김정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네. 북중러 이 삼각 협력 관계가 대외적으로 과시되고 더 굳건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지금 이 추덕단 배치도 나왔지만 네. 오른쪽에 지금 주로 이제 이 초청된 외빈들이 앉고 왼쪽에 이제 그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동안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 왼쪽에 지금 둘 다 외빈이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아마 지금 이 북중러 관계를 굳이 얘기하면 뭐 어제 이제 그 이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예. 북한을 예우해 준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러시아보다 앞쪽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중러 삼각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도 예.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세력 관계를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 초청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당히 예우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외교적 선물을 하나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입장하는 장면부터 CCTV가 공개를 했는데요. 보니까 차량을 내리는 것부터 행사장에 들어가는 장면 끝까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우를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정상들은 안 보여줬어요. 그냥 입장하는 그렇죠. 것부터 봤는데 예, 예, 예.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준 걸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푸친 대통령하고 둘 같았어요. 둘은 두 다 분. 동향을 보여줬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가 중국의 핵심 협력자냐 이걸 지금 그 중국 인민들하고 네. 대외에 지금 그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 공을 들여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됐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6년 8개월 만에 전격 방중이고 중국 무대 복귀에 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참여국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참여국 26개국 정상들 앞에서 이제 정상국가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일 텐데 이번 방중의 의미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갖는 의미도 상당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일단 지금 그 2018년 그 당시에 미북 협상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예. 흔히 이게 이제 미북 협상을 위한 일종의 빌드업 준비 단계가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뭐 일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싱가포르 회담 전에 2번,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한 번을 만났고요. 2019년에도 하노이 노들이 있은 이후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직접 국빈 방문해서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는 결국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예. 나한테는 두 후원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순이었고요. 지금 보여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예.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북 협상을 원한다면 그 미국이 먼저 양보해서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 택한 전형적인 예. 전술의 하나가 자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고 강대국들 간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예. 각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지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시 말해서 북중과 탄탄한 관계를 과시하는 게 미국에도 오히려 예. 그 이 협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뭐 적당히 거리를 네. 이 셋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확실하게 친한 모습을 밀착하는 보여주는 모습을 게 보여주면서. 예, 미국의 조바심을 자극하는데도 그 유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희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막루인가 교수님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일단은 이게 우리가 열병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일단 사열하는 아까 보셨다 부대를 검열하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끝났다면
그다음 이제 분열로 이어지겠죠. 분열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막내 지도자에 올라가고 네. 이제 우리가 열병을 마친 부대가 이제 그 행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차량 탑승에 행진을 하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이 준비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송로에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은 이제 아까 입장할 때 네. 처음 도착했을 때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한 45개 부대가 이번에 참여를 했다고 했기 네. 때문에 열병이 끝나고 분열을 위한 단계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다. 네. 열병식과 분열식의 두 단계로 이뤄진다.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차를 타고 도열에 있는 부대 앞을 지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이제 지나갔고 잠시 후에 각 부대가 방진의 형태로天安門 광장 앞을 지나게 될 텐데 저희가 짧게요. 그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통해서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앞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나왔던 메시지 확인 차원일 텐데 톤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이 관심사였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한 10분 정도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10분 예. 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O 정상회의에서 했던 틀에서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고 네. 이렇게 강한 메시지보다는 좀 부드러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일정전 승리 80주년 정승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인민의 승리다, 공산당의 승리다라는 부분들에서 강조를 하는 예. 것들이 큰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부분이니까 평화의 중요성의 메시지가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 연설에서 결국 중화민족의 부흥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 그런 메시지죠. 그 말에는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긴 예.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10분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승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번에 SCO 정상회의에서 많은 걸 이야기를 했고 네. 여기서는 보여주는 부분들, 특히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여러 가지 중국의 이런 첨단에 대한 분비, 예. 군대에 있는 것들을 더 통해서 간접적인 중화민족의 부흥을 알리는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연설을 통해서 시작된 열병식이 이후에 사열, 시진핑 주석의 각 부대 앞을 지나는 열병식을 지나서 이제 분열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첫 순서로서 공중 깃발 호위대죠. 헬기 편대가 네. 각각의 깃발과 현수막을 매달고 네. 공중을 지금 날아서天安門 광장의 상공을 지나는 모습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을 좀 갖추고 있다면서 이제 숫자라든지 80주년을 기념한 어느 메시지들, 현수막들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게 사실 중국은 외교 의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특히 시진핑 주석이 어떤 복장을 했고 중산복 복장을 입었고 예. 네.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번에 45개 부대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전마 자리 배치 등등 네. 이런 부분 하나에 다 의미가 있기는 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름의 부여를 한 거죠. 예. 사실 45개라는 부대도 사실 중국에서의 의미도 나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부대 수도 이번에 45개 부대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게 새로 10년 전에 우리가 열병식하고 다르게 새로 한 4개의 부대가 이번에 등장할 겁니다. 네네. 아마 그때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이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네. 관련된 그림이 나올 때마다 좀 순간순간 좀 적절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시각 베이징天安門 그 현장 그림이거든요. 이 상황은 뭘 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네, 지금 일단 그 열병 준비해서 각 그 외빈들이 현재 지금 착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기에 아마 지금 이 막루에 올라가는 그 주요 이 각 국가 지도자들 이외에도 지금 나머지 지금 이 수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는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 자리들을 두루 비춰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복장 검은 양복을 입었고요. 넥타이는 약간 밝은 네네. 금색이라는 얘기, 정확하긴 아무튼 밝은 색으로 보여요. 네, 밝은색 넥타이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금색, 밝은 금색이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감색에 가까운 지금 색깔 같은데요. 황금색, 노란색에 가까운 밝은 넥타이. 이런 색깔도 의미가 있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럼 저도 이것도 중국과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사실 이번에 저는 방중의 목적은 사실 중국이 더 원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어. 중국이 원했고 그 원한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결정하게 돼 전승절 예. 선도를 결정하게 된 부분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는 네. 예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이번에 도착할 때도 예. 지금 서열 6인 차이치라든가 외교 네. 부장이 다 나가서 왕이 외교부장이 같이 했고요. 나왔었죠. 접을 했죠. 네. 자 그렇다면 저는 한 그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대내외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내적인 이유는 딱 두 네. 가지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에 보여주는 이런 선전, 네. 프로파간다가 더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역시 절대 지존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게 크다라는 예.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경제 부분에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예. 부분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북한의 이제 원산 갈마 또 해치고 네. 했기 때문에 중국을 중국인들이 했죠.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이고, 대외적인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의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교적 고립을 탈피를 하고 정상 국가로서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번에 중산복을 입느냐 아니면 네. 넥타이를 매느냐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은 정상 일반 국가로의 개념으로서 이번 넥타이를 맸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대외적인 의미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소통, 그러니까 예. 북미 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이런 부분들을 포석을 까는 예. 하나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이제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에 각국의 정상들, 오늘 또 초청된 외빈들이 시주성 내외에 의전을 받아서 태남먼 망루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베이징 태남먼에서 치러지고 있는 열병식 두 번째 단계죠. 이제 분열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헬기 편대가 입장을 했고, 이제 도보 대열이 지금 방진의 형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오성훈기를 앞세워서 의장대가 먼저 들어오고, 특히 이번에 좀 주목해 볼 것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난 70주년과 좀 다른 모습, 새롭게 또 편성되고 모습을 보이는 부대들이 있다고 했는데 민병대가 처음으로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병대라는 게 결국 우리의 예비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민병대가 엄청납니다. 몇 천만 명이 정도 될 만큼이기 때문에 민병대도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에 어쨌든 게 전략 지원 부대라는 게 있는데 예. 전략 지원 부대가 작년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우리의 우주군에 해당되는 뭐 군사 항천 부대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전을 담당할 네트워크 공간 부대, 네. 그다음에 뭐 정보 지원 부대, 그러니까 정보군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새롭게 이번에 전략 부대로서 네.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우주군, 사이버, 그다음에 정보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의미가 이제 들어갈 것 같고, 44개 부대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첨단 무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지금 등장할 걸로 예상되나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2019년부터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첨단 무기 중심으로 이번에 그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 중국의 부대가 우주 네트워크 부대, 정보전 이쪽 부대가 지금 새롭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것만큼 이거와 관련돼서 감시 정찰과 관련된 신흥 무기, 그다음에 5세대 전투 무기, 그다음에 극초음속 무기 이런 예.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잠시 후에 지금 말씀해 주시죠.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이번 무기들이 네. 그만큼 인민해방군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 의미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대한 이 군사력의 예. 시위 형태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우리가 첨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결국 첨단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키워드면은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A2AD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 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에 접근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전략적인 어떤 중요한 통로를 이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떤 네. 거냐면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원정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공력이나 예. 해양력을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네. 항모 부대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함 전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미사일로 이거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함 전력들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뭐 미국이 요격할 수 있거나 되받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격하거나 되받아치는 걸 막으려면 네네. 둘 중에 하나겠죠. 잘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스텔스, 아니면은 굉장히 속도가 예. 빨라서 탐지나 요격이 그러니까 극초음속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선보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아마 이번엔 나올 걸로 생각이 네. 듭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금 미국이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우리도 그런 미래 첨단 기술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그게 AI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I 부분을 도입한 그 군사 AI 기술을 직접 도입한 항공기라든가 이런 네. 거 자체를 선보임으로써 네네.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야죠. 네. 제가 조금만 간단히 네. 보충을 네, 좀 좀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관심 있는 무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반도체를 한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게 예.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I는 반도체가 기본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네. 제재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등장하는 게 결국은 지금 미국 그러니까 스텔스기에 맞먹는 그러니까 중국의 F-35나 F-22가 이제 어떤 맞대형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아까 말씀한 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젠 35가 이제 시선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스텔스 두 번째- 전투기요? 두 번째가 이제 AI 전투기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페이용 이제 97이라고 페이용 하죠. 97이죠. 네. 네. 이게 이제 미국보다 먼저 AI 전투기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우 이제 꼼꼼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국 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생각들이 많고 이게 앞으로의 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뭐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분들 특히 반도체나 첨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첨단 무기들,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뭐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AI 기반 전투기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보 대열 이후에 들어오게 될 장비 대열과 또 전투기 대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그때그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는 일본 쪽에 여태까지는 배치하지 않았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또 배치하기로 했고 또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시스템도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그 기한도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전승절 열병식을 기점으로 해서 양국 간의 지금 군비 경쟁이 또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이호령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보면은 이제 미군이 곧 있으면 이제 국방 전략서를 곧 그 발간을 할 예정인데요. 예. 네. 그 발간과 관련돼서 보면 임시 국방 전략서와 관련된 지침을 3월에 발표를 했고 예. 또 그 지난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국방장관의 그 스피치를 보면은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임무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군인 정신 강화, 군사력 재건, 억지력을 재확립을 하겠다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군사력 재건하고 억지력 재확립 부분이 바로 미중 간의 군사력 경제 예.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고 이 부분은 미중 간의 무기 경쟁의 핵심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군사력 재건과 관련돼서 보면은 미국이 이미 국방비를 전년 대비 13.4%를 이제 증가를 했고요. 네. 이 증가된 항목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골든돔 6세대 전투기. 의 그 F-47,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B-21, 또 새로운 잠수함, 구축함, 극초음속 무기, 드론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중국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둥펑 17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대만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지금 미중 간에 굉장히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입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한 네. 부분의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둥펑 17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은 이거를 7월에 호주에서 이거에 상쇄하는 걸로 다크이글이라는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에 성공을 예. 했고 이거를 또 호주에 배치를 했어요. 예. 이거는 또 대만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일도련선을 넘어서는 거를 상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처럼 굉장히 무기 경쟁 측면에서 네. 올해 미국이 보이고 있는 거와 또 중국이 지금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신무기 체계와의 그러한 경쟁 구도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부원장님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면 네, 이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보면 군사력 보여주는 거에서 장군 멍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말씀을 드렸죠.
미군을 원정군으로 만들어서 필요를 강요해야 되니까 아예 중요한 지역에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네. 거예요. 거점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 본토에서 하게 되면 이게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 네. 그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동맹국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항모라든가 이런 데서 예. 발사할 수 있는 전력들을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987년에 예. 지금은 러시아죠. 미국 소련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이게 체결이 되면서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중거리 미사일들의 상당부를 폐기를 하고 신형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이 그 당시에 그 냉전 당시에는 중국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IMF를 탈퇴를 했거든요. 지금 새로운 미사일들이 계속 선보이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지금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에서 예. 이 순항미사일들 중심으로 전력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게 타이폰이고요. 네, 토마호크. 예. 또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지금 이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무기들이 지금 하나씩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판 유경 미사일 HQ-29 공개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건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에 지금 속내는 좀 많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의 계속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했을 때도 나랑 프레지던트 시랑은 친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내가 왜 붙었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 시한이 9월 1일인데 9월 1일 날 지금 천진에 가서 상협력기구를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도 안 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열병식을 보고 있지만 네. 이후에 지금 이제 북중로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하나가 이제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들, 예. 북중로 정상의 부분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중 관계가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다. 뭐 SNS는 저렇게 표현했지만 예. 속은 많이 복잡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발언이 이제 지금 열병식이 열리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짤막하게 전해온 맞습니다. 입장이었고 네. 이전에는 북중러 구도가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왔거든요. 최두현 부원장님, 이 발언은 좀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경고성도 있고 뭐 그렇게 뭉쳐봐야 결국 미국의 그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서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금년 내에 만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여건이 갖춰주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만나면 좋겠다라는 예. 또 이제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북중러를 셋을 모아봐야 결국 나는 언제든지 각계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 특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력으로 벌이는 협상 중에 하나가 강대국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뭐 러시아하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예. 되면 그렇게 3자 연대 구성해봐야 네. 결국 별 효과 없을 거다. 지금 이런 메시지도 던진다라고 여유와 봐야겠죠. 자신감의 발로다. 개발도상국 정상들도 이번에 왔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중심으로 중국이 반미국 연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언론들도 지금 이번 그 전승절이 결국 이 중국이 반미국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래서 예. 반미국 연대를 총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일극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 그렇죠. 질서를 예. 거기에 구축하는데 내가 맏형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상하이 보이는-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네. 나온 메시지도 그랬고요. 근데 네. 과연 그게 그렇게 사실은 속내들이 다 달라요.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웨빈으로 참석을 했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주장하는 건 다 극화 질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만 이렇게 대립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거는 러시아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는 체제라는 네. 거예요. 다극화 질서고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전례 없이 강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인도의 그리고 이제 총리도.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을 거예요. 네.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뭐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쪽으로 편향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그동안 열병식은 상당히 오지도 않았고요. 예,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의 공을 인도의 공을 들였지만 네. 그 아주 절묘한 입장을 계속 취해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 스스로가 반 미국 연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들 예.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험성에 있고 평화를 지켜나가야 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촉발하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고 그다음에 그 반대에서 예. 그 평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는 게 중국이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네. 건데요. 참가하는 지금 그 국가들 간의 사실은 이익하고 계산 속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꼭 그대로 되리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신흥국의 맹주. 네, 말씀하시죠. 이번에 아시아 협력기구 할 때 사진 한 장을 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예. 모디 총리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네. 그 사진이 엄청나게 지금 중국 내도 엄청나게 돌면서 이게 도원결이냐 인식의 예. 표현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SCO 정상회의의 가장 포인트를 인도 모디 총리에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진 편인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인도는 뭐 중립외교 출타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중립외교인지 이제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예.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히 이번에 아시아 협력기구의 부분에서의 메시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미국 중심의 이런 모델에서 예. 새롭게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겠다.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럽 대서양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을 만들자는 있기 예. 때문에 이게 결코 이제 뭐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시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예. 이게 우리 한반도에 다가오는 변화가 저는 결코 녹록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전승절에 보면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했던 인도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멤버들이 또 브릭스 멤버들 아닙니까? 예. 그 중에 브릭스 멤버 중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중러가 이번 전승절을 통해서 전략적인 연대 강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네. 그 모습을 굉장히 연출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연대가 네. 세계 질서의 지금과 같은 이 현재 구도 하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다극 질서를 구축하는데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고 있느냐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도 지금 전승절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것까지의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죠. 중국은 결국은 이번 전승절을 통해서 반미 전선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를 동시에 지금 불러서 친밀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네. 오히려 이 차원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 눈치를 보는 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이런 국가들한테는 또 이게 오히려 다가서려고 하다가 예. 제약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각국의 셈법과 또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중국은 반미연대, 신흥국의 맹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경쟁력, 그간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자리로서 지금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시작이 됐고 이게 70분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거의 종료 시간이 임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분열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보 대열의 입장은 이미 끝났고 지금 장비 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중국이 이번에 야심차게 정말 준비를 했던 첨단 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장면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 좀 대한 미사일도 나오고 지금 YG-15, YG-19, 극초음속 관련 시스템 분들이 대거 이번에 등장을 할 것이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대뿐만 아니라 무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중국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네. 아까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에 했던 중화민족의 부흥은 반드시 승리할 것 이런 부분들을
자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동시에 네. 전 세계에 지금 알리는 효과가 있는 부분들. 사실 이 열병시라는 게 결국 이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 존재감 과시하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일반 관람객도 한 2만 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4시 전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여가지고 뭐 어느 새벽 5시까지 이동을 해서 앉아서 계속 군사 퍼레이드를 기다려야 하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열병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국경절 있는 행사할 때 제가 네. 중국 현지에서 있었을 때 보면 네. 엄청납니다. 뭐 통신도 거의 이동 끊기고, 자체가 네.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80주년 더 한 거거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특파원들 같은 경우 취재하려면 새벽 2시 반까지 와라고 맞아, 했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연락이 2시 안 돼요. 네, 새벽 2시 반에 와서 네. 이 절차적인 수속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엄청난 뭐 힘든 과정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새벽 4시 반이지만 이 과정이나 이게 모든 부분들 뭐 짐이라든지 자기 소지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안 검색 매우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저기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선정되는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지금 뭐 아마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뭐 프로파간다 선동을 하기 위한 네. 작업도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황적록 뭐 세계 비품 가방 중 하나가 또 뭐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색깔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들었어요. 황색, 적색, 녹색. 네, 뭐 다 중국을 상징하는 네. 색깔이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황색이나 적색 부분들은 뭐 중국 고성홍기도 그렇고요. 예. 천안문 이야기했지만 천안문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붉은색 바텀에 옐로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 의미를 다 부여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장비 대열의 입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던 뭐 둥펑이라든지 잉지 같은 미사일들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열병식 예행 연습 때 모습을 드러냈던 이 무인 잠수정의 모습도 무인 잠수정. 지금,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좀 부원장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특히 미래 군사 기술하고 많이 얘기하는 게 AI 스텔스 무인 같은 예. 것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해상 무기 체계는 완전한 스텔스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잠수함 자체가 예. 은밀성을 주로 그렇죠. 은밀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게 무인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때는 보다 작으면서도 기민한 활동 자체가 그리고 분산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분산된 활동이란 건 뭐냐면 이거를 대잠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큰 거 한 대가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예. 여러 대가 동시에 네트워크화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전력들 자체가 저런 무인 잠수용 여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결국은 미국이 주요 전력을 전개하게 되는 거면 대부분 해군력 위주란 말이에요. 네. 해군력 전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지금 장비 대열에서 저희가 무인 잠수정의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제 공중편대의 입장으로 순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무인기들 같아요. 개량형 정찰 드론들, 뭐 이제 전략 수송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저희가 관심을 모았던 이 AI 기반의 전투기 페이용 97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등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미국보다 먼저 AI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스텔스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어떠한 배경하에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배치가 가능한 부분들인지 그다음에 이게 가져올 파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페이용 97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아마 네.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맥락에 대한 지금 언급도 조심스럽게. 보이는. 지나가는 네. 걸 보면 이 극초음속 비행체도 잠깐 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실은 저런 이 수중이나 항공 무기 체계는 예. 뭐 저렇게 그냥 컨테이너에 실려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는 사실 성능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하는 스펙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냥 있다 정도의 일단은 저 확인 스펙 정도만. 그대로 나온다라고 볼 경우에는 네. 미국의 뭐 세계적인 뭐 더 좁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에서는 네.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뭐 공중편대의 입장이 시작되고 막 한창 분열 시기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70분으로 예정된 열병식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잠시 후 리셉션이 있을 테고 또 네. 저녁에는 연회가 예정이 돼 있죠. 우리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방중에서 현장에서 네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열상으로는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연회에서 만약에 좀 우연하게 조우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점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동선이라든가 좌석 배치를 그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이 뭐 7월 말 이후에 북한이 계속 성명이나 담화 형식으로 내놓고 있는 걸 보면 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미국과는 정상과는 관계가 좋은데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뭐 대화할 미국이 상대가 비핵화 아니다. 얘기하고 나오면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하고는 전혀 대화할 여지 없고 예. 오히려 적대성은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 이런 얘기, 남북 접촉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입장을 말을 뒤집을 그것도 가능성은? 북한의 입장의 최정점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이 직접 그 우리 인사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예. 그 일관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접촉하는 자리 기회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방문할 때 이미 중국 정부랑 소통이 됐을 것이다.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아마 중국 정부가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우할 것이냐 핵심인데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해서 아마 그렇게 자석이나 그다음에 아까 오찬이나 만찬 부분에서 예. 겹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쪽에도 직간접적으로 아마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국 쪽에. 네. 함부로 시도하지 말라는 식의. 뭐 함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쪽에서 별로 그렇게 접촉 의사가 없으니까 달가우지 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않다라는 낫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만나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언질 정도가 뭐 사전에 오갔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취임 후에 첫 다자무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는 건가요? 보면은 벨라루스와 관련돼서 이제 김여정 담화문이 나왔던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 다음으로 외교와 관련돼서 나왔던 데가 바로 벨라루스예요. 예. 그래서 벨라루스 하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지지했던 국가가 북한과 벨라루스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연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연대 부분을 강화하고 러시아에다가 그렇죠. 메시지를 준 거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벨라루스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부분을 하는 거와 관련돼서 예.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자 무대에 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초청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북한의 방북 목적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교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외교 저변을 넓히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예. 우리가 흔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렇죠. 1980년대 후반을 보면은요. 예. 자, 동유럽권에 있던 북한의 기존 우방국들이 전부 북한하고 연을 끊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소 수교가 있었고 한중 수교가 있었어요. 자, 이런 전반적인 걸 역으로 되어퍼 나갈 때는 네.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하고 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관이 있는 새로운 협력자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은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약간 거죠. 우리 국제적 외톨이 신세였는데 이제 그렇죠. 이거를 벗어나기 예.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그렇게 접촉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라든가 그걸 다 따져봤을 때는 네. 결국 벨라루스가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자 외교 무대 대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 우선 이제 열병식 이후로 해서 북러라든지 북중 뭐 연쇄 양자 회담이 지금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안미 경중과 대비해서 또 북한판의
안러 경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어떤 요구들을 좀 할 거라고 좀 예상을 일단 해볼 수 저는 있을까요? 북러 정상회담은 확실하게 있을 걸로 생각이 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 열병식에 온 동기 중에 하나도 그 작년부터 파병을 했고 예. 또 금년 보면 북한이 상당한 그 핵뿐만 아니라 재래 전력 부분에도 투자를 과중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주거 파병도 예정이 네, 사실 이게 그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부품이라든가 기술 같은 경우에 러시아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달성하기 힘든 목표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 러시아가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중간 정산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꼭 북러 밀착에만 목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중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보다 강하게 이제 네. 한번 그동안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방중 전에 또 이제 유족들 만나서 달래고 이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중 간에 아마 짧지만 그래도 회동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 예. 특히 아마 러시아에 주로 군사 위주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 그 정황을 보면 네. 민간 경제 지원도 러시아가 좀 해준 걸로. 그러면 민간 경제 부분은 또 중국에 더 큰 이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북중러가 그 동시에 정상이 만나는 이건 시간상도 그렇고 중국 쪽이 예. 지금은 그 구도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차에 실려 들어오지 않는 지금 공중편대 비행이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어떤 전투기인지 식별하고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교수님? AI 체계를 갖춘 신형 무기가 공개가 네, 대형 됐다. 수송기예요. AI 체계가 아, 예. Z 전략 수송기 시안 Y-20이라고 네, 합니다. 무인기, 스텔스기, 현대전 겨냥한 무기가 등장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대남문 광장 극초음속 상공을 미사일 지나고 공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협상 여부, 회담이 있을지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사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을 하면서 북러, 북중 다른 양자 회담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끝나고 이루어지는 이제 오늘과 내일 부분에서 예. 어떤 정상회담이 가질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예. 앞에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 말씀하셨고 뭐 어제도 했지만 오늘 약식으로 또 이제 아까 지금 중러 간의 정상회담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번에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중 관계 정상회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분명히 경제적인 협력이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한반도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상하이 협력국에 갔던 대부분의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대로 다 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의 별도의 이루어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북중러 같은 경우도 중국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3자 회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까 앞에서 일단 그 사진 한 장이 아마 내일 우리 매체나 신문에서 아마 가장 크게 들 겁니다. 대서특필 되지 않을까? 예. 아까 지금 새 정상이 서 있는 네. 모습 있죠.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을 갈 것이냐, 그는 중국이 별로 원치를 않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은 네, 뭔가요? 저게 아마 네. Z 전략 수송기 흔히 예. 얘기하는 시안 Y20이라고 불리는 그 무기 체계로 생각이 네, 되고요. 시안 지금 Y20. 보여지는 네. 거는 방금 보여줬던 거고 지금은 이제 공중 급유 하는 거. 급유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장거리 작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걸 지금 시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입장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가 됐으니까 바로 다음 달 10일이면 또 이제 북한은 노동동 창건 기념일이 또 있고 북한판 쌍십절인데 어떤 답방 차원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예상도 좀 있고요. 또 근데 월 말에는 에이펙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2번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를 방문하게 될까? 이걸 예상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한반도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10월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외교의 행사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에이펙의 중국의 시진핑 참석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음 해의 에이펙은 또 중국이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다음 해에 그 주최를 하는 그
지도자가 예. 보통 당일 여행도에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의 가능성이 에이펙의 방문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서의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중요한 또 당 창건 기념일 80주년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 창건 80주년은 굉장히 북한 내부 중심적으로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북한 방문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달에 중요한 중국의 사중 전회가 열립니다. 10월에. 10월에. 네. 예. 그렇게 사중 전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선 작업이 또 중요한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큰 이슈가 차지할 거고 에이펙은 약간 말씀하실 때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도 우리 저 박사님처럼 예. 미국에 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지금 화면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동풍이네요. 네? 네, 지금 네. 지금 방금 네. 나왔던 거는 등폭 미사일이에요. 동풍 미사일. 미사일이고 지금 이제 공중 분열 모습이고요. 그 앞에 나왔던 미사일 체계는 등폭 미사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 체계 둥펑에서 둥펑 61이 또 첫 선을 보였다는 저희가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좀 있을까요? 어떤 미사일? 40일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지금 사실 개별 무기 체계를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인들이 어렵죠? 보시기에는 네.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요격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미사일들을 발전을 시키면서 더 요격이 힘들고 그다음에 더 빠르고 예. 그리고 사전 탐지되지 않은 차원에서 그리고 정확도는 뛰어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등펑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ICBM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 본토까지 이제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만큼 요격은 힘들고 위력은 증대되고 네. 정밀도는 더 높아진 이런 계열의 미사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둥펑 41의 개량형으로서 또 둥펑 61이 또 오늘 첫 선을 보였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무기 체계가 미국을 위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차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과시 수준의 장비 대열 그리고 비행 공중 편대의 입장이 있었고요. 이제 열병식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방사하는 그리고 저 모습을 미사일들이 보이네요. ICBM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나타난 미사일 이외의 의미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력이나 이런 다른 재래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지만 핵전력 부분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핵탄두라든가 이런 이 수량 자체를 중국이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경이 되면 지금의 한 네. 1.5배 정도의 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저 등phong 계열의 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신무기 체계에 대한 한순간의 전시들 그 과시가 쭉 이뤄졌고 지금 이제 열병식 막바지입니다. 최대 규모의 1000여 명의 연합 군악대와 합창단이 지금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당시 이제 항일 전쟁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죠. 지금 재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아까 동풍 지금 ICBM 이게 예. 지금 고체 지금 추진이니까 다탄도하고 사정거리가 15,000km니까 당연히 미국이 사정권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걸 일단은 메시지 던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평화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었죠. 사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병식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시진핑 주석이 매년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2027년도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군 현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게 여러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네. 흥국몽, 그다음에 통일몽, 그다음에 강군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군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번에 등장한 것 말고도 아마도 더 부분에서의 또 강력한 첨단 무기로의 드라이브, 네. 그다음에 광비
증액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금 광장에 보이는 게 1945년 그리고 2025년을 표시하는 대형 조형물이 마련이 됐거든요. 이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민 영웅 기념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보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천안문감에 가보시면 다 항상 벽에 다 범위 안에 보시는 부분들이 네. 중국 공산당이 되면 저기 가서 또 묵념도 하고 인민 영웅에 대한 뭐 추념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70분으로 예정된 열병식도 막바지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고 저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열병식을 조금 앞두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번에 형성되는 북중러 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던지게 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유엔이라는 게 고원장님께서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세계 평화 어,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그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네.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또 하나 냉전이었죠. 지금 사실 이번에 이 열병식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네. 마치 냉전 회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우리 쪽이 던지는 거는 평화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자. 북중러의 이런 삼각 협력이라는 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 대화에 대해서 열린 예. 자세를 가지고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